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 전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선거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40번이 넘는 대형 선거가 치러지고요. 인구의 41%가 이 선거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에 그 출발음을 알린 대만 선거가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12년 재집권에 들어갔고요. 미중 갈등의 불씨가 더 타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막을 내린 대만 선거, 세계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인지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국 전문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2주째 저희가 모시고 있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벽두. 대만에서 운명의 선거가 치러졌다. 반중국 독립 노선의 집권 민진당. 친중국 평화 안정 노선으로 맞선 제1야당 국민당.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했던 양안 관계. 여전히 안개 속인 민심. 대만인들의 선택은 집권 여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였다. 在民主和威权之间，我们选择站在民主这一边。 대만이 결정한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파고로 다가올 것인가? 네, 대만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 주기설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깨질 것이냐? 결국에는 이번에 깨지고 말았죠. 뭐 어디서 함부로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가 될 것이다 예상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번에 마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선거는 뭐 선거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예견된 거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 간의 표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될 건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상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13개 여론기관 조사 기관의 어떤 평균치를 보더라도 항상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 예견된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총통 부총통의 선거에 주목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 단팥빵에 안고 같은 내용은 네. 입법위원, 우리로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짚어보고요. 교수님은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네, 저 맞췄다기보다는 네.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지지율 이런 걸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차범위 내에 박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변수가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11월 24일 날 단일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야당 후보가 2명이 됐죠. 그래서 표를 갈라먹은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빙이 예상됐다가 이것 때문에 박빙은 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표심을 좌우했던 대다수의 그 선 투표자들이 민진당으로 가지 않고 젊은 층은 젊은 쪽으로 그리고 국민당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뭐 골고루라고 평가하긴 하지만 민진당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그 세가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네, 세대 간에도 뚜렷하게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 총통으로 뽑힌 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인 5월 20일쯤에 이제 취임식을 한다고 하죠. 네. 그 전까지는 당선인인데 현재 지금 부통령이에요. 어떤 인물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뭐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광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선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고아가 된 거죠. 대만에서 가장 좋은 중고등학교를 보통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예. 여기 들어가면 수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를 나왔고 대만대학에서는 물리치료학과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사가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의사는 나중에 성공대학이라는 타이난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서 의학부에 입학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요. 정치는 94년도에 입문을 했는데 뭐 정치력은 상당합니다. 특징적인 거라 그러면은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한 그런 정치 배경을 갖고 있다. 타이난 시장도 했었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 원장도 했었고 그리고 더욱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어떤 퍼스널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정평나 있습니다. 다만 온화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말투와는 달리 대만 독립에 있어서는 강경파에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조류라는 아주 강경한 대만의 독립 세력을 이끌고 있는 어떤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선거에 나오기 전에는 차이원 정부 2기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대만 독립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강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만족스러웠을 것이고 대다수의 보수적인 성향의 표를 이끌기 위해서는 꽤 괜찮은 작전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거지. 발톱을 누구보다도 네. 강성이란 거죠. 그렇죠. 예. 뭐 의원이었을 때는 발톱을 예. 드러내고 손바닥을 내밀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주목은 많이 하지 않겠지만 총통이 된 다음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행보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전혀 대만 독립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강경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적어도 양안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과 일정 정도 수렴하는 모습. 다만 어떤 정강이라든지 정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총통인 차이 잉원 총통보다 더욱더 강성이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부통령이라고 하는 부총통도 최대 강성이라고 들었어요. 민진당 계열은 기본적으로 독립, 대만 독립을 당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차이원 대통령, 그러니까 차이원 총통은 강성은 아닙니다. 너무 흐물흐물해가지고선 강성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라는 예.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샤오메이칭이라고 얘기하는 부총통 후보는 사실은 뭐 강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차피 당 소속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지 몇몇 활동에서 대만 독립과 관련된 활동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성에 포함되지만 라이칭도의 한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자, 대만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 키워드로 보면 일단 민진당 지지 기반이 내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얘기한 흔히 독립파라고들 하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반중 노선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가 좀 있죠. 대만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만은 이제 내성인, 외성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성인은 그 대만 섬 안에서만 살던 사람들, 외성인은 1949년도 중국에서 국공 간의 내전 이후에 패퇴해가지고선 넘어온 그러니까 대륙의 사람들이죠. 외성인이 처음 와가지고 한 40년 동안 지배를 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8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민주화 운동이 되고 내성인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 그리고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는 세 후보가 모두 내성인 출신, 내성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성인과 외성인이라는 대만에서는 종족의 문제, 종주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민족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당의 이념은 달랐지만 내성인 출신이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내성인과 외성인의 전쟁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성인들끼리의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성인, 외성인의 어떤 특징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국민당이 친중으로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친중으로 분류가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하고도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친중으로 아예 굳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대만 선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친중의 국민당, 친미의 민진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을 하게 되면 마치 국민당은 반미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진당은 반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양안 관계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양안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국민당. 대화가 필요 없다.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서로 분리된 것이다.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디커플링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는 민진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민진당도 싫어, 민중당도 싫어. 왜? 니네들이 여태까지 싸워오는 거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바로 민중당입니다. 예, 그래서 친미, 친중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양안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양안 관계가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처럼 겉으로는 상대를 좀 뭐 온전히 인정하는 관계가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우리 남북 관계와 다르게 상당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네. 중국과 대만 관계가. 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만은 뭐 중국 입장에선 하나의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큼 상당히 중국에 대한 뭐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대만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몇몇 어떤 IT 산업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강점을 보이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상품력들은 주로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을 좀 겨냥한 경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대략 한 뭐 18.5% 정도 최근 좀 줄어서 20%에 가까운데, 대만 같은 경우는 줄어서 35.2%입니다. 그러니까 22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40%가 넘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었고, 그만큼 대만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번 대만 선거 자체가 좀 중요하기보다는 대만 선거 이후에 국제 정세 또 한국의 어떤 대중국 수출 그런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선거가 무섭잖아요. 민심을 정말 그대로 반영을 해주잖아요. 이번에 대만 선거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보신 정말 대만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어요? 대만의 어떤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4년 전에 차잉원의 2기 집권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차잉원 정부는 60% 넘는 득표를 가지고 당당히 이제 당선이 됐죠. 근데 요번에 라이칭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치적인 동력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입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에서도 그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선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고 추진할 때 오히려 정치적인 자산이 전혀 없었던 민중당에 의존을 해야 되는, 민중당이 캐스팅 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의 고민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시진핑이 왜 고민이 커졌을까요? 3연임이 성공하면서 이제 장기 집권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3번에 걸친 대만의 선거를 봐왔어요. 중국은 끊임없이 독립을 얘기하는 사람을 저지하고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나타난 결과는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나오고 그 사람들이 네. 당선됐다라는 건 시진핑의 대대만 정책, 양안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 혹은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만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이상이 과연 변화가 될까? 변화가 되기 힘들다. 대만은 이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다가 마스크도 제공했고,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에 식품도 수입을 했고, 미국에 식품도 수입하면서 식품 안정성의 문제까지도 극복을 해왔고, 민주 진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쓰나미가 있었던 하이티 같은 데서는 구호물자도 보내왔는데 정작 대만이 원하는 FTA 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예. 국제사회는 많은 수혜를 받았지만 국제사회가 대만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역시 중국의 영향권은 대단하다. 그럼 중국의 이 영향권이 앞으로 더 가중될 텐데 대만의 입장은 어떨까?
고민스러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의원 선거에서는 상당히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진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의석수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당 같은 경우는 38석이었다가 52석까지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들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준당 같은 경우도 8석이나 차지하게 됐고요. 그렇죠. 앞으로 민진당이 대통령 선거에선 이겼지만 사실 여소야대 전국으로 지금 이 국회를 끌고 가기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석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예. 민중당은 정치적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생 정당에다가 정치적 이력이라고는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당과의 협상에서도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캐스팅 보드로서 민진당과 국민당의 역할을 모두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고, 두 번째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민중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확고한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대만인들한테 각인이 됐다. 그리고 미래의 투표자가 될 젊은 세대들한테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민진당에 대한 희망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국민당과 민진당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첫 번째, 민진당이 지난 8년 동안 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성과로 인해 가지고서 한국의 1인당 GDP도 초과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국가 차원에서 느꼈어요. 근데 그게 트리클 다운이라고 얘기하는 낙수 효과로 인한 일반 대중이 느끼는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국민당인 경우에는 친중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다 대만인에 스며들어갈 것이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치 엘리트의 충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거기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누구 하나도 우위를 점하고 앞에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대만 선거는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관건은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우리 경제까지 미칠 영향이겠죠. 네, 그럼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타이완 해협. 2022년 8월 4일 11발의 미사일이 대만을 향해 발사된다. 27년 만에 재현된 대만 해협 위기. 미국의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전격적인 대만 방문. 미국의 대만 접근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초강경 신호였다. 대만 넘어 대양 해군을 노리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그리고 반도체를 무기로 미국과 안보 공조에 나서는 대만. 2024년 미국 대선이라는 최대 변수를 앞두고 미중 패권 경쟁에 또 다른 서막이 오르고 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양안 관계는 어쨌든 더 험악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이 곧바로 지금 군사적인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당장 격화냐 아니면은 일단 좀 관망이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것을 내색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긴 할 텐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이게 일상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네. 뉴노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대만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위기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만 해협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 1년에 175만 대의 비행기가, 여객기가 지나갑니다. 그 여객기의 절반이 그 화물 운송이에요. 그리고 55만 척의 배가 또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90%가 화물 물동량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의 어떤 위기 고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선 지나다니지 못하거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자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황이 악화될 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이 지역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원료를 받아서 중간재를 받아서 서로 개발해서 수출을 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후과를 감내하면서까지 과연 위기를 조장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종의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건 5월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5달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 시기 안에 어떤 그 간접적인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압박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임덕을 갖고 있는 차이원이가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네. 오히려 5월 2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선 이후에? 군사훈련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을 해서 단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거나 네. 아니면은 대만 대표들이 국제 조직이나 기구에서 추출되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위축되는 뭐 칠링 이펙트라 보통 얘기하는데 그 위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군사적인 압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대신 네. 경제적인 압박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죠.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들려요. 특히나 우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완 해협이 막힌다면은 우리한테도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2022년부터 시작된 이제 세계 경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이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강한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동원했던 거죠. 근데 이 물가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만 해협을 지나는 이 물동량이 뭐 전 세계 최소 50% 이상 됩니다. 50%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세계 유조선 전체 물동량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국제 유가가 급등하듯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일이 만약에 나타난다. 근데 이게 나타나는 일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은 경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만 자체를 뭐 이렇게 흔드는 전쟁과 같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특히 이 미국의 또 선거를 앞에다 두고 이제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뭐 강력한 중국을 제재하는 후보로서 내가 적합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일 거예요. 네. 바이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를 활용해서 미중 패권 전쟁을 좀 격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앞에다 두고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일종의 경제적으로 이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그 조치는 총 물동량을 어쨌든 원활하게 융통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은 글로벌 인플레를 다시 자극하는 거죠. 물가가 지금 다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또 중국은 뭐 계속 마이너스 물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에 부합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2022년에서처럼 다시 뭐 5% 이상의 초고물가가 만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금리 인하는 완전히 멀어지고요. 또다시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강한 고금리 압박을 또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결국 세계 모든 주요국들이 물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놈의 물가 잡힐까? 근데 대만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 물동량의 50% 이상이 이렇게 공급망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세계 글로벌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고 네. 그것은 또다시 또 긴축이 찾아오는 거죠. 22, 23년 동안에 찾아왔던 그 긴축의 시대가 더 강해진 체제로 옮겨지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쩌면 대만 선거를 주목했었던 것은 그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중국이 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만을 놓고 다툴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24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나리오로서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만 선거까지 굳이 이렇게 알아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치는 세계 경제 영향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한 분석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전쟁이 나게 된다면 네. 전 세계 GDP가 10.2%가 날아가게 되고 네. 나라별로는 대만이 40% 그리고 중국이 16.7%. 그런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23.3%.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두세 배나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결과 나온 거예요? 자, 일단은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만 침공은 일종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대만 GDP 같은 경우는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총 물동량이 세계 약 50% 차지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요국들은 50% 이상을 그 대만 해협을 통과할 것이고 어떤 국가들은 전혀 관련 없기도 할 겁니다. 예. 그만큼 대만 해협을 지나는 이 물동량과 관계 깊은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인 거죠. 한국도 뭐 23%나 GDP가 급감할 수 있다. 근데 GDP가 23% 급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쟁에 빗대서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혹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근데 잠깐 비유를 한다면 세계 GDP가 10% 감소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를 기록한다. 이 마이너스 10%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충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9% 역성장했어요. 당시에도 2.9%. 예, 이 마이너스. 팬데믹 경제 위기 네.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역시 네. 세계 경제가 그땐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예, 마이너스 0.8% 정도. 0.8%요? 예. 그러니까 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다소 미국 경제 위기였고요.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플러스 성장했어요. 0.8% 플러스 예. 성장했어요. 한국 경제라만 놓고 판단해 본다면 1997, 8년 IMF 외환위기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GDP 감소폭이에요. 근데 이 대만 침공으로 인한 말 그대로 주변 국가에서의 경제 위기가 있다. 그리고 전쟁과 흡사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냥 공급망이 다 차단됩니다.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대만을 경유한 수출도 높고 뭐 이렇다 보니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그리고 내수 경기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통상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IMF 외환 위기 때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경제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제로 금리를 도입하죠.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집중적으로 단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만 침공이 있으면 경제 위기급인데 실물 경제 위기인데 금리를 극단적으로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또 너무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물가나 대외 거래나 내수 경제나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사면초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 세계 경제 위기급의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블룸버그의 보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의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상해 사고로 30%의 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냐? 척추가 부러지면은 제자리로 일상으로 못 돌아오는 기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저작을 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가 30%인데 여기서는 대만이 대만은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는 충격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 좀 힘든 그런 데이터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블룸버그의 분석도 분석이지만 뭐 전쟁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선거가 끝난 이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이런 정도의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까지 조금 상당한 긴장감이 있느냐, 험악하느냐. 긴장감이라고 네. 얘기하면 아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지연되게 나타났어야 된다라고요. 표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예. 중국의 입장에서도 다소 지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상당히 좀 누그러질 텐데 지금은 개표하고 난 다음에 4시간 만에 그냥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득표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민진당의 또 다른 정권 창출 그리고 8년의 징크스가 깨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국이 불만족스럽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의 불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첫 번째 중국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중국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책을 어떻게 한 거냐? 정책 실패 아니냐? 시진핑 무결점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5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3번의 결과에서 다 우리와 반대된 결과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중국의 압박이 대만을 압도했는가? 압도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대대만 공세 쉽지 않다. 하더라도 신임 정부가 첫 출발하는 5월 20일을 기점으로 나타나야지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외교력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또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 예상할 만한 것들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다음 좀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대만을 놓고 격침한다, 안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 이 지점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방위비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24년 예산도 마찬가지 방위 예산을 좀 급격히 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세계 주요국들이 군사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또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의 좀 기회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교나 산업이나 이제 군사 정책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피해 나갈 그 방향성도 또 마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것들을 좀 포지션을 가져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선 더더욱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과정 속에서 진단도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난 47년 정도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 왔어요.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의 관성 같은 게 생겨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0.001도가 틀어지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협력을 통해서 많은 경제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으면은 자칫 우리가 과거에 예견치 못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주도 면밀하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제대로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또 빛나는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만 하면은 TSMC를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중국 측에서 TSMC에 대해서 뭔가 강도를 좀 압박을 높이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뭐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에 대해서 수입 제품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먼저 TSMC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텐데요. TSMC는 기본적으로 대만의 신주라는 데에서 상당 부분, 거의 절대 다수의 물건을 생산해냅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IRA법 그리고 리쇼링을 이유로 대만의 TSMC가 텍사스라든지 미국 본토에 오길 희망하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놨죠. 네. 근데 대만 TSMC는 M+1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만이 항상 미국에 있는 공장보다 더 첨단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 그건 대만의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산업을 대만에 갖고 있어야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쉽게 아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기술력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하고 있어서 타이난에는 지금 TSMC 제2공장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인더스트리얼 웹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서 핵심 전략 산업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은 마스크도 못 만들었어요. 그럼 마스크가 뭐라고? 근데 그 공장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전기차도 못 만들고 배터리도 못 만들어내고 반도체도 못 만들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BBC EV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B 첫 번째는 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그리고 C는 칩, 반도체, EV는 그걸 통합해가지고서 이동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전기차 아니면 이동 수단이 되겠죠.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그런 현상입니다. 중국은 지금 배터리와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2020년부터 전략적인 경쟁을 중국과 하면서 한국을 계속 끌어들이느냐. 우리가 이 네 개를 다 생산하고 있고 다 첨단을 달리고 있고 다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웹이라는 특징, 전략적인 가치가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대만을 건드리기가 중국 측에서는 쉽지 않다. 또 미국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니까 분산을 시켜놔야 된다는 점에서 일본에도 TSMC, 미국에도 TSMC를 만들길 희망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네, 그럼 TSMC는 슈퍼갑이라고 할까요? 슈퍼갑 동시에 슈퍼을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과 엔비디아의 설계를 가지고 생산을 해내는데 어떤 2위, 3위 업체도 그걸 만들어 나가지 못하죠.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산업의 생태계가 믿는 놈만 믿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계속 땅 잘 파는 사람한테는 땅 파는 일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TSMC가 그렇게 커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도에 20%의 반도체 가격을 올렸어요. 23년도에도 거의 20%의 준한 가격을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TSMC가 조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건 슈퍼갑인 동시에 슈퍼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역시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번에 대만 선거를 앞두고 뭐 이제 앞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민진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당선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찍은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또 TSMC의 영향력, 워낙 이 파운드리 시장만큼은 TSMC가 거의 60% 가까이, 한 57% 이상 차지하고 있고, 예. 뭐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TSMC에 비교가 안 됩니다.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시장은 우리가 TSMC의 어떤 점유율을 좀 따라잡는 방식으로 가고 미국도 이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거나 침공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TSMC를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가져가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침공하게 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TSMC의 파운드리로서의 영향은 단시간 안에는 급격히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네. TSMC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 부분을 메이크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한국의 지위를 그런 식으로 발휘하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부족한 반도체 공급을 채워나가기 위한 용도로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또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시 외교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TSMC의 적어도 일시적인 그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거나 영향은 있겠죠. 침공이 있다면 그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때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부분을 메이크업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역시 외교력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가정하고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참 기업들을 많이 방문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중인데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 그리고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하는 미국의 어떤 대선 결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물음표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혹은 이런 방향으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양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떤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감안하면서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그 여파를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로 바로 트럼프를 꼽았습니다. 네. 사실 미중 패권 전쟁의 시발점에는 트럼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선거 결과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로 인준이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 이코노미스트지를 이제 항상 챙겨보고 있는데요. 네. 매년 연말이면 더 월드 어헤드라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더 월드 어헤드라는 그 표지를 보시면 2023년 버전에서는 바이든 얼굴도 있고 각종 시진핑 얼굴도 있고 여러 정치 혹은 과학자 여러 경제 전문가 이런 여러 얼굴들이 한 20-30명의 얼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더 월드 어헤드 2024 버전에는 네. 딱 한 명의 얼굴만 있는데 실제 그 얼굴도 아닙니다.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바로 트럼프인 거죠. 네. 그만큼 2024년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인물 트럼프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트럼프가 됐을 때의 영향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라든가 다른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큼 2024년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들여다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그 지표가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이 얼마나 올라가나 떨어지나를 보는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계속 비우호적 감정, 중국에 대한 그 감정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도 트럼프도 어떤 정치 후보도 할 것 없이 미국 국민은 중국을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로서는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가만히 안 둘 수 있어. 내가 중국을 가장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자야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비칩니다. 네. 역시 바이든의 공약집에서도 트럼프의 공약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긴 벌이지만 바이든은 조금 더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동맹국적 지위가 중국을 압박하는 혹은 국제기구나 이런 조약들을 활용해서 압박하는 모습을 갖는 모습이고 트럼프는 조금 더 각계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혼자서 중국을 좀 뭔가 압박을 취하는 그런 방법론에선 좀 차이가 있지만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적 의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국 입장에서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해질 때 한국이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미중 패권 전쟁조차도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11월인가요? 네, 11월 5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미국 내에서는요? 바이든
다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나올 생각 못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치고 나온다. 니키 헤일리라는 유엔 대사를 지냈던 분이 뭐 상당히 선전하고는 있지만 네.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판도를 뭐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는 트럼프가 우리 경제나 정치학에서 제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든 요소를 갖고 있어요. 네. 불확실성, 불투명성, 예, 그리고 나중엔 비합리성. 근데 트럼프는 스스로가 이 무질서한 거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규범을 계속 깨거든요. 과거에 TPP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질서의 지배자 같이 군림을 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선 갑자기 방위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중국 가가지고서는 배싱이라 그래가지고서 회초리 같은 거를 때리면서 무역 전쟁 일으키고 20% 관세 매기고 일본에 가서는 아베가 막 골프장에서 뒤로 엎어지기도 하면서 쫓아다니게끔 만들고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크다. 미국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비용 누군가가 나중에 다 뒤집어 씌울 텐데 초창기 바이든이 집권했을 당시도 트럼프의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2024년 대만이라는 민주사회 진영의 첫 번째 선거, 민주 진영의 승리,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선거가 바로 미국 선거입니다. 예. 그 선거가 비록 민주화 시장 경제가 성공하겠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그 그림자가 잔뜩 낀 그리고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미국의 여러 가지 변수들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중국은 있을까요? 좋죠. 혼란 원래 초강대국 G1, G2가 즐기는 거는 혼란입니다. 혼란 속에 자기의 역할과 위상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게 마오쩌둥이었고 그 마오쩌둥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진핑이거든요. 초창기에는 아마 바이든이 더 낫다라고 이성적으로 쟤랑은 대화가 돼라고 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이든이 막상 되고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너무나 경직적이고 너무나 강경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 트럼프는 내가 흥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흥정의 여지가 없다. 이 흥정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중에서도 동맹국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가 더 선호 대상에 앞서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이런 정치와 경제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상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떤 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중 갈등 간에서 한쪽에 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쓴다라는 거는 그 끝났을 때 또 다른 한쪽의 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목표와 이상을 뚜렷하게 잡고 그걸 견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데 친중, 친미 이런 표현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친중도 될 수 있고 친미도 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고 대립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운신의 폭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영역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다가 그 영역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근데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 구조를 뜯어보면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전적으로 높죠. 전적으로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더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액이 100이면 100에서 90으로 80으로 줄이자가 아니라 100만큼 중국에 수출했다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다른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100, 200, 300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네. 다른 수출 시장을 더 개척하고 신시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격해지는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어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줄여나가고 신흥 유망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좀 높여나가는 중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구조를 좀 갖춰 나간다면 미중 패권 전쟁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좋은 해법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방송 공개가 되고 나서요.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중한 반응 계속해서 저희가 귀를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가린 교수님 그리고 김광석 교수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뉴스의 패브를 찌르는 매경의 창 다음 주에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